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에서 당신의 고민을 초대합니다.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궁금합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1980년에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한 뒤에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게 되면서 5년 동안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습니다. 간혹 남편이 일 때문에 못 올라온다고 한 적도 있지만 저희는 큰 문제 없이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말 부부 생활을 끝나갈 무렵에 저는 지역 주민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둥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혜택을 받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미 30세가 넘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잘못 걸려온 전화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제 남편의 이름을 말했고 아무래도 이상해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자 최근 태어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저는 뒤통수를 크게 맞은 듯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잠시 자녀로 등재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고 싶었나 봅니다. 당장 정정하라는 말만 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어와서는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만 대더니 대출이 많다, 채무가 많다면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해결하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알겠다던 남편, 이제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아들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다시 떼어보니 놀랍게도 다른 아이가 또 남편의 자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자에게 1억 넘게 돈이 간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혼외자를 저 모르게 호적에 올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여자에게 준 1억 원에 대해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혼외자까지 그 여자에게 상간자 소송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자녀로 올라 있는 것이 법적으로 사연자분과 남편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출생신고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혼외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부모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모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로서 상대방 신분증이나 기본서류, 도장까지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일방이 할 경우에 다른 일방은 전혀 모르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나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그냥 취소할 수는 없고 그 자녀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명백한 판결문이 있어야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인의 부탁으로 아이를 잠시 자녀로 등재한다라고 남편이 이야기했다는데 이것도 전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잠깐 내 아이가 되었다가 안 되게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자녀로 올라와 있는 것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이혼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녀로 남게 되는 건가요? 네, 자녀로 등재된 이상 그것을 그냥 취소해달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라는 식의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다가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는 형식의 친생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같은 것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혼이라는 거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의미이지 자녀와 부부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즉 이혼을 했다고 알 수 없는 자녀가 등록된 것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생부인의소 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혼을 하는 거와 별도로 친생부인의소 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남편이 외도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거는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것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부양 의무가 발생하고 자녀에게 상속권까지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내가 출산하지도 않은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는 것은 명백한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경매가 진행되면서 아들의 집으로 간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남편이 돈이 없는 것과 관계없이 우선 이혼을 청구하셨을 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네. 판결문을 받아두셔야 현재 남편이 돈이 없지만 이후 남편에게 재산이 생긴다면 이를 집행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해두셔야 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경매가 진행된 정도라면 남아있는 재산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남편의 채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채무가 남편의 개인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가 아니라면 그 채무를 제외한 재산의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위자료 청구 역시 남편의 외도 행위가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외도 행위로 인하여 혼외자를 낳은 사정이 명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통상적인 것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남편 재산은 파악되기가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네요. 네네. 그러면 아까 그 사연에서 남편의 계좌에서 과거 어떤 여자 그 외도의 상대방으로 보이는데요. 그 여자에게 1억 원을 준 기록이 통장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분통이 좀 터질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 계좌에서 어떤 사람한테 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아내가 그 돈의 소유권까지는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제 부부 별산제니까 네네. 남편이 준 거를 이제 아내가 소유권까지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재산이 없고 경매까지 된 상황인데 그 여자한테 준 1억 원에 대해서는 남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재산 분할 시에 사연자분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의 계좌에서 나가지 않아도 될 돈, 네. 즉 공동생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자에게 넘어간 돈은 결국 다시 남편에게 돌아와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즉 남편이 그 여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돈을 남편의 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남편의 재산으로 포함된다면 사연자분이 이를 가지고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여기서 대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긴 네,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편에게 돈도 받고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여성분에게 상간자 소송은 가능할까요? 외도의 증거로 명백하게 자녀 2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상간자입니다. 그래서 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위자료 청구, 즉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예. 그 손해 그리고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네. 사연자가 지금 아셨으니까 3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 둘째 낳은 아이가 10살이 넘었다면 그러니까 상간 행위를 한 지 1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이 여자분이랑 같이 살고 있다면 그때는 가능할까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때는 네. 이제 시효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이제 본인 자식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가서 출생신고도 할 수 있긴 한데 만일 다른 사람 아이가 출생신고되어 있다면 친생 부인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이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외도의 증거가 돼서 위자료 청구 가능할 수 있고 이때 위자료는 상간자에게도 할 수 있는데 위자료 청구는 시효,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는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뒤돌려차기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뒤에 집중적으로 머리를 공격한 CCTV 영상이 공개돼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1심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럴 때 어떨 때 살인 미수가 적용되는 걸까요? 살인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 유무입니다. 이 고의성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자신의 행위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것만한 가능성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2개내 출혈, 두피에 열린 상처, 우측 발목이 완전 마비된 영구장애 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 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겁니다. 묻지마 범죄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